보이십니까? 예, 네,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그 교수님 그걸 이어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네, 교수님 쪽 그 앞단에서 일부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내용에 조금 더 세분화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제가 9장 정도를 정리는 했지만 막상 그 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2부의 소비 이론에서 이제 처음 시작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행복. 행복이 뭐냐? 그, 이 행복은 인간에게 행복은 타고난 성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지만 진짜 이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행복은 이제 신화라고 해요. 행복의 신화. 이거는 평등의 신화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얘기하세요. 뭐냐면 그 이건 이제 밑에 제가 쓴 얘기인데 누구와 같이 되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행복은 되게 주관적인 자기 마음의 감정이거나 뭐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사실 행복이라고 정의가 할 수가 있는데 그 현대 사회의 이 소비 사회에서는 그걸 평등의 신화로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근데 그게 사람이 사는 데들은 다 똑같은 어떤 거 같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있잖아요. 이 원죄가 어떤 거냐면 그 하와가 뱀한테 이렇게 꼬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꼬임을 당할 때 그 뱀이 그 하와를 꼬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로 꼬셔요. 그러면서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그거 보고 진짜 그렇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따먹고 그걸 아담한테 주고 아담도 그걸 따먹죠.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사회라고 하는 집단, 이런 어떤 계급 사회의 어떤 집단에서는 결국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런 어떤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 그것을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이 평등의 신화라는 게 결국은 내가 지금 나와 너가 같아지는 방법, 이런 어떤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우리가 신화처럼 학습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평등주의적 신화가 단지 감정적, 정성적인 어떤 만족이 아니라 그거는 계량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얘기고요. 계량은 뭐냐면 숫자로 세워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매우 행복합니다. 하늘만큼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이 평등주의의 어떤 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행복의 계량화인 거죠. 이 토코빌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사회의 여러 가지 불운한 얘기들이나 아니면 인간의 운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복리, 얼마나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어떤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사물과 기호로 측정되는 복리, 물질적 안락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 사람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게을러가지고. 아, 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적인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물질적 그런 어떤 안락이고, 결국 물질이라는 게 사물하고 연결이 되고, 그게 결국 사물과 기호의 측정, 어떤 양,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기호가 나한테 얼마나 그 의미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물질적 안락이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가난한 자의 인권 성장 뭐 이런 거하고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가치지만 인간한테는 중요한 가치지만은 우리 체계 안에서는 이 가치가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죠. 예, 이게 그 자본주의나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사회의 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화 같은 얘기인 거죠. 그 그렇게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그 유럽이나 이런 데의 중산층 이런 분들의 그걸 나올 때 보통 이렇게 뭘 가지고 있고 뭐가 있고 자산은 얼마 이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나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가 이상으로 삼는 행복은, 근데 그중에 이제 소비가 이상으로 삼는 거는 이 그 평등에 대한 요구라는 거죠. 평등에 대한 요구. 이게 이제 아까 아담과 하와의 그 사례에서 내가 무언가를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으면 나도 평등하게 그들의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어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기준들을 그 계속 비춰보아서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 비교하는 거죠. 비춰. 쟤가 있고 난 없고 나는 있고 쟤는 없고 뭐 이런 식의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런 평등의 어떤 요구들을 계속 비춰보는, 이 비교하는 게 이 소비가 삼는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 결국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어느 부락이라든지 어느 그 부족이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그 공동의 부 이런 것들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이렇게 나와 쟤, 뭐 아니면 이렇게 나와 이 아래 어느 사람하고의 그걸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개인주의인데,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라고 보면 이 프랑스 혁명의 이 인권 선언을 보면 이 책에서는 이제 개인주의에 대한 원리가 상당히 그 안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그 이런 것들을 되게 그 강조하면서 이 혁명이 된 거죠. 그 정통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흐름이 이 혁명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개별화되고 개인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는 이런 어떤 능력과 책임과 사회적 기회. 근데 결국은 뭐냐면 행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리고 사물과 사회적 성공의 행복한 그 기호 앞에서, 명백한 그 기호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옛날엔 귀족과 뭐 왕족 하면은 완전 그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걸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과 내 어떤 지위적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어, 그 안에 이제 사물들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 밖에 기호 앞에서 평등하게 이전되었다.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부분이 다시 됩니다. 근데 그것은 스탠딩의 민주주의, 텔레비전, 뭐 자동차, 스테레오 세트의 민주주의,
그리고 외관상으로 구체적이지만 실은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결국 기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텔레비전이니 자동차니 뭐 어떤 뭐 갖고 싶은 뭐가 그걸 기호로 보고 내가 능력만 되면 살 수 있다. 기회가 사회적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그것 같지만 결국 가질 수 있는 사람들만 가지는 그런 어떤 오히려 그 평등하지 않은 형식적인 어떤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보이는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의 차이를 사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평등할 수 없다. 이거 차이가 있다. 인정하고 단지 그 이 민주주의가 형식적 민주주의가 주는 기회는 뭐냐? 만인이 그 형식의 기호 앞에서 평등하다. 이게 이제 그 이 민주주의의 얘기입니다. 만인이 기호 앞에서 평등하다.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이 말? 만인이 기호 앞에서 평등하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환상이네, 환상. 예, 그렇죠. 환상인 거죠. 예. 실제적으로 뭘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가질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있다 이거보다는 예, 그 가상의 어떤 실제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고 그거 앞에서는 그 예, 기호지 그게. 예, 그 기호 안에서는 나도 쟤 못지않아. 이렇게 그 예, 생각하게. 평등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환상 같은 그 그렇죠. 소비를 할 수 있으면 나는 아니 뭐 대통령이 뭐 밥 두 끼 먹냐? 나도 또 나도, 밥 세 끼 먹는다. 그런 식으로 그 네, 기호를 설정해 놓고 그걸로 나는 저 예, 인간 뭐 이렇게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 평등하다라고 하는 예. 어떤 환상을 착각하게. 불러일으키는 거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형식적인 민주주의이고 그 평등의 신화라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음. 의원님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아우,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저 봉화 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네. 네네네. 하여튼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운전하세요. 조심해서. 안전운전. 예. 예, 그 예. 영상 꺼놓고 듣기만 하세요.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아유, 아유. 주까지 또 그러네요. 제가.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전 안전운전이 최선입니다. 예, 예. 네, 그 하여튼 그래서 평등의 신화는 이게 욕구의 개념이 복지의 개념과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평등을 사실은 우리가 그 평등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그 정부는 주려고 하냐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것 같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죠. 근데 욕구는 안도감을 주는 목적으로 이제 가득 찬 세상을 묘사하고 이 자연주의 인간학은 보편적인 평등을 약속하지만 모든 인간은 욕구와 충족 원칙 앞에서 평등하다. 이 부분은 맞죠. 모든 인간은 욕구와 충족의 원칙은 우리 언제든 할 수 있는 거 맞죠. 민주주의 안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물과 재화의 사용 가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나 숟가락을 숟가락으로 쓰고 뭐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를 타는 편안함을 가지고 또 타고 이 사용 가치는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 가치뿐 아니라 걔가 가지고 있는 기호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 이런 얘기예요. 사용 가치가 여기서 나온 이유는 우리가 사용 가치 앞에서는 평등하다. 결국 뭐냐면 옛날에 그 체렵이나 수렵할 때 내가 뭔가 스스로 만들었을 때 그때는 어, 어떤 물건을 만들든 간에 그게 모양이 어떻든 간에 그 나한테 사용 가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사용 가치는 저 사람이 만드나 내가 만드나 누가 만드나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기호화되고 어떤 계급화되고 하면서 그 내가 사용 가치는 같지만은 그 기호를 다른 어떤 기호를 그 획득하면서 내 지위가 달라지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고 그 사용 가치는 그런 거다 같다.
그래서 복지의 혁명, 시민의 혁명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혁명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시민운동들이.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 거기에서 인간평등의 원칙을 거기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시민혁명이나 이런 게. 근데 결국은 그러한 모든 원칙은 실제는 실현될 수 없다. 아까 위의 그 사례처럼 어, 그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 사회라고 하는 거에서 예. 이 이분의 얘기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와 소비사회의 모든 정치 활동은 양에 의한 자동적 평등하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의 균형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복지국가가 뭐냐 아니면 소비사회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결국은 평등의 신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원래 평등의 신화는 누구나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재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그냥 재화의 양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재화의 양을 증대시키면 엄청난 그 재화들이 풍부해지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써라 이거죠. 쓰라. 그,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평등화에 대한 평등을 바라지만 평등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적 그 내부 모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어떤 재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양을 늘려가지고 어, 쓰라는 거죠, 쓰라고. 근데 사실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쓸 수 있겠냐마는 결국 그 뭐냐면 나는 기회를 다 줬어. 난 돈을 줬지만 못 사는 거는 너희들 책임이야.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시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에서 무언가 누군가한테 뺏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제품의 양을 늘려서 맞추려고 하는 거고, 돈 있는 자는 돈이 있다고 믿는 자, 돈 있는 자나 돈이 있다고 믿는 자.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돈은 없지만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신용카드 한도만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두 사람들. 모두가 욕구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이 풍요로운 사회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사실 이 사람들이 후기 자본주의를 안망하고 끌어준 사람들입니다. 되게 저 같은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빚으로 사는 사람들. 빚내서 소비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현대 사회에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뭔가 좀 서운하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해주겠네. 음. 한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해석을 잘하셨다고. 아, 네. 이 말이 윗말은 되게 어려운데 아랫말은 쉽잖아요. 네, 해설이 아, 좋아요. 네. 이 책이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되게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썼어요. 아, 교수님 그 원서 올리셨어요? 올렸잖아. 올리셨어요. 네, 이제 못 봤구나. 네, 올리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소비사회는 그러면 자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소비사회는 평등한 사회인가, 불평등한 사회인가? 나는 지금까지 불평등한 사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잠재적인 소비 능력은 사실 우리가 평등화돼 있는 거예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평등한 거야. 근데
그 소득의 균등화, 사회적 배분, 똑같은 유행, 똑같은 TV 프로그램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 어, 등, 네, 여기 쓰면서 네네. 이런 게 전제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좀 이거는 해석이 좀 이상한데?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잘 모르겠네요. 예,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은 이제 풍요를 분석하는 것은 예, 숫자상의 풍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의 신화를 그 신화의 논리와 다른 논리로 깨워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라고 했지만 그 숫자상으로는 풍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풍요가 진짜 풍요냐라고 했을 때 관념론적이라는 거죠. 계량주의. 요 풍요로운 사회는 항상 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0%의 빈민이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숨겨보려고 한다는 거고, 그리고 체계의 일시적인 기능 장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빈민이 있는 걸. 그럼 뭐냐? 나중에 풍요가 더 많아지고 많아지면 해결되겠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병도 해결되지 않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균질이래서 질. 모두가 똑같은 어떤 걸 누린다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까 소비사회, 풍요로운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의 사회고 모두가 균등한 사회냐?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빈곤의 문제를 이렇게 갖고 얘기하는데, 이 풍요를 신봉하는 이 이상주의자들 있죠. 이분은 뭐냐고 하면 이 상황을 그냥 아직 해결될 건데, 이렇게 밑자락에서 해결될 건데 낙수 효과처럼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해소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낙수 효과로. 그렇지만 빈곤은 이 탈공업화 사회의 세대에 또 계속 영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장보드리아드의 생각입니다. 이분의. 그러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 빈곤의 문제는 아무리 사회가 풍요로워도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제 거기에 좀 앞장서는 분이 이 갈 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결국 뭐냐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 이 보드라드의 생각은 성장 자체가 불균형의 근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무언가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춰줘야지 거기서 이제 서로 골고루 나눠지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성장하면 결국은 앞에서 끌어가는 그룹의 그 부와 뒤에서 못 쫓아가는 그룹의 어떤 부가 서로 계속 불평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성장이 계속 어떤 모티브가 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회가 풍요로워도 항상 거지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빈곤의 문제가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풍요로운 사회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얘기다.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성장은 이거를 사회적 불평등, 특권, 불균형들은 만들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재생산하고 부활시키는 일을 이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어, 그 이면에 이런 게 있다. 그냥 이런 어떤 차이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성장 사회의 특정 계급 안에서는 평등 균형 균질점을 경고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는 이 글을 읽고 나 보니까 과거의 중세 시대 있죠. 중세 시대하고 그 약간의 계급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 계급 안에서는
이게 거의 계층 이동이나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견고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확 무너지면서 이제 산업화 사회에 오면서 확 성장이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면서는 그 사이들 간에 이제 불균형들이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균형을 완화하기 방법으로 수정과 자본주의, 뭐 복지국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한 거죠. 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그 부분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보니까 사실 우리 그 산업혁명 전까지는 사실 되게 저성장 사회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동네가 농노가 사는 모습이나 누구 주교들이 사는 모습이나 이 왕이 사는 모습들이나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업혁명이 완전 다른 어떤 그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로서는 보다 많은 소득과 재화를 접근 가능하게 하지만은 경제 성장의 중심 자체에서 확립되는 것은 왜곡 과정이 일어난다. 그렇죠?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성장과 구조와 그 진정함을 주는 것은 그 바로 왜곡 비율이다. 그 성장률이 얼마나 크냐에 대한 부분 가지고 왜곡 비율이 주는데, 이 왜곡 비율이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이 중력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평평한 공간에 이렇게 아주 그 그물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큰 구슬을 하면 그 무거운 구슬을 놓으면 이렇게 천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글로 이렇게 왜곡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사회 현상이지만 인간이 사는 양자의 세계는 이런 어떤 양자의 세계는 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무언가 큰 이 힘이나 뭔가 큰 어떤 모이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런 그 중력장이 생기고, 아니 그 거기에 큰 그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게 크면 클수록. 네, 우리 사회도 그런 왜곡이 있다. 그게 결국은 이런 빈곤의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외계층의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체계가 일정 비율에 인정하는 것이고, 부의 절대량이 어떻게든 간에 체계적인 불평등을 포함하면서 안정된다는 것이다. 예, 그렇죠. 부가 자체가 어쨌든 많아진다는 것,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불평등을 포함하는 얘기다. 예, 같은 얘기들이 계속 좀 반복이 돼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풍요로운 사회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빈곤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회도 여태까지 없었고 현재도 없다, 이 사람 얘기는. 예, 그리고 자유로운 부행 어떻든 간에 모든 사회는 구조적 과잉, 어딘가는 많고 어딘가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그 없는, 이게 항상 그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같이. 그래서 과잉되는 것은, 많아지는 것은 신의 몫이고, 예, 그 많아진 것들에 의해서 사치로운 지출도 사치스러운 지출도 나오고, 위세나 뭐 과시용 예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잉여 가치도 생기고, 그 잉여 가치는 결국 또 우리 지금 현재는 사회에 유보시키잖아요. 그걸 다시 그 사회로 환원시켜 줘야 되는데 유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과잉됐지만 없는 거죠. 그게 그 일부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축적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그 차이가 풍요로운 사회, 소비 사회에 그 내가 더 윗단계로 올라가고 하는 욕구에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구조라는 겁니다. 구조. 그리고 이제 어느 사회는 부와 그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이처럼 미리 떼어놓은 사치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부와 사회 구조를 결정, 이게 결국은 계급이거든요. 이거 이제 여러 이제 책에서 마르크스의 책의 자본론에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결국 잉여 생산물이 계급을 만든다. 근데 옛날에 누군가 그, 그 잉여 생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그 잉여 원하는 계급들이 생기고 향유하는 계급들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의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쪽의 계급에 포함 그 갑을 가려고 계속 갈망하는 욕망하는 것들이 생기고 뭐 그런 어떤 잉여 생산물로 이게 생겼다는 거죠. 네. 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그 바로 인터셉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모든 사회는 사회적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게 특히 부의 이용과 분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조직체 어쨌든 이 구조적인 조직체 있죠. 이게 계급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다 이제 이런 부에서 뭐가 남는 거에 의해서 이거를 축적하고 분배하고 뭐 이런 사이에서 이런 조직체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고 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고저차, 뭐 기능적인 고저차, 예,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생산지상주의거든요. 이게 이제 생산지상주의가 초기 자본주의의 그거였잖아요. 이게 뭐 계속 만들면 계속 팔리니까 생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효율적으로 할까, 막 그게 그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그 불균형을 모든 수준에서 합리화하고 보편하면서 극한에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나누어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불균형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거를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모든 사회는 계속 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고대에서는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n분의 1로 전쟁 끝나고 나면 더 많이 한 사람한테 더 주고.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그게 이제 급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로 나눠주고 자기가 그 부분을 소비를 통해서 만족하는 거죠. 예, 성장은 여기에 결정적인 신급인 어쨌든 풍요 논리로 분리되고 일정한 사회 유형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모순. 어, 예전에는 이제 보수주의 속에서 지속되었던 일정한 유형의 예, 불평등이 오늘날에는 성장 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위에 이렇게 나누는 어떤 관계 속에서 지배계급이 있는 거잖아요. 계급에 대해서 이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그 큰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농노와 뭐 영주의 관계 아니 우리 대지주하고 거기에서 그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불평등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하지만 지금의 산업 사회에서는 이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성장에서 다시 이런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평등한 계급 사회를 유지하는 보수에게 근데 이게 뭐가 딱 맞아떨어지냐면은 과거의 그 귀족 사회나 이런 걸 모방하고 있는 신진 세력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그걸 되게 견고하게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 모순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힘으로 내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유지했다면 불평등을 이제 사회가 자유주의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유지하지? 라고 했을 때 경제 성장을 하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더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생산자를 갖고 있던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더 없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이제 존속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성장과 함께 이게 또 결국 이 사회가 또 유지가 되는 거야. 불평등한 사회가. 이 그런 논리가 통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 통했고 이제 그게 계속 저는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성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자기의 지위가 유지되는 방법,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이 성장을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고 뭐 이걸 나눠주자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예. 저는 어, 그 보수주의의 어떤 생각 속에는 옛날 누구죠 국부론에서 결국 그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만큼 정말 굶어서 다 모두 죽지 않을 만큼 그 월급을 주는 그런 어떤 마음이 같이 일맥상통해서 지금도 오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예, 그 생각입니다.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신자유주의도 같은 맥락이거든. 아, 그렇잖아. 신자유주의가 정부나 이런 사회 그 조직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가진 자, 기득권자, 이 사람들의 그 재산이나 부를 네네, 그렇지 못한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그 불평등의 정도가 좀 덜해질 수 있도록 어떤 정부가 이렇게 독과점을 금지한다든지 네, 특정 산업 뭐 일요일 예를 들어서 그 대형 백화점은 문을 네, 닫아라 그래야 소형 마트나 골목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규제라고 하고 그거는 자본주의 그 경쟁 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니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다 풀어라.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아, 논리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어, 이 지금 뭐랄까 보수주의자들한테는 그런 게 에,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고 규제를 없애는 게 평등이라고 이렇게 포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겠죠. 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그것도.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리나 이런 게 사실 이 보수라고 하는 거나 뭐 진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개념을 잡을 때 이런 어떤 기존의 경제 체계, 계급적인 어떤 그런 지위, 자기의 어떤 권위에 대한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어떤 시스템,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그게 보수주의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런 일종의 성장 실화에 사실 이게 성장이 될수록 점점 네. 부의 그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민중이 많다는 거지. 네. 낙수 효과를 믿는다든지 낙수효과, 그렇죠. 예. 성장을 하면 나한테도 뭔가 꼬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민중들이 계속 이런 사회를 받쳐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이분이 60년대에 이 책을 썼지만 70년대, 60년대 썼지만 결국에도 그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 성장주의에 대한 이면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근데 뒤에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본주의의 태생은 이 소비라고 하는 거는
이 성장이 만들어낸 이 불평등이 없으면 이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참 서로 어쩔 수 없는 그 관계인 거죠. 엮여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면 이 성장 자체가 이 불평등에 의존을 하고 있다. 아까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계속 얘기가 같이 이렇게 반복되죠. 아무래도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기술의 진보가 원래는 망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자본주의가 기술의 진보가 그걸 막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 성장 사회를 만든 거다. 그랬지만 이분은 그렇다고 얘기 안 해요. 성장 사회를 만든 게 아니다. 그 이러한 견해는 기계론적 견해가 미래의 풍요에 소박한 전망을 부추기고 있지만 반대로 기술의 진보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은 모순된 이중의 규정이다. 이거는 내용을 좀 더 봐야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찾아보면서 하기가. 그래서 성장 사회는 불평등을 원하는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이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분의 뉘앙스가 이래요. 근데 이제 보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주와 주주의 권력은 끝났다라고 이분은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 조직된 전문가들과 기술자들 바로 지식인과 학자들이죠. 이런 분들. 예, 이게 이제 현대 저희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나온 부르주아 계급들인 거죠. 새로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요 지주와 주주들의 권력과 요런 사람들, 지식인과 학자들의 권력, 이 뭐가 다르냐가 이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자본가들과 시민 케인의 과시용 소비는 끝났으며, 재산가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사회가 이제 끝났다. 이제 넘어오면서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 자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누렸죠. 근데 그리고 소비 양식이라든지 그리고 스타일 이런 것들도 극도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내가 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 대재산가의 시대에는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그 옛날에 지주들은 과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지식인과 학자들은 검소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미덕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뭔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그 열심히 그 스크루지 같은 어떤 옛날에 그 산업혁명 시대에 그 부의 그 전형적인 사람들 보면 되게 검소하다고 위인전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그리고 그 지주들은 양적인 과실에서 차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차이를. 그리고 이 그 돈으로 이제 그 과시했다면 이 뒤에 사람들은 이제 교양으로 그리고 특권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어, 그 경제적 특권율의 경향적 저하. 되게 어려워요. 이게 말이 어렵지만 어, 경제적 특권율이 이제 경향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무슨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 신용할 수 없고 이제 돈은 이제 위계상의 특권으로 권력과 권력과 문화의 특권으로 끊임없이 변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과거의 지주들은 원래 많았기 때문에 과시적인 게 있고 돈이나 양적인 부분들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새로 생긴 어떤 부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뭐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교양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부의 형태가 생겼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변신을 했다. 저도 이제 이 얘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변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갈 브레이스는 가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낙수 효과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이상주의적인 주술적이다. 이상주의적이며 주술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체계는 불균형과 구조적 결핍에 의해 생존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체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스템이 나오는데 결국 이런 어떤 그 불균형과 구조적 공핍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어,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지금 체계 자본주의 체계 생산자가 있고 그 기계가 있고 그리고 다 자본이 있고 그 만드는 사람이 있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이 그 하나의 시스템이 그냥 만드는 이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의 논리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맞물려 있고 그리고 체계의 유일한 논리는 그냥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는 것이다. 잠깐만요. 그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약간 이제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흐름인데 이게 자기 스스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사람들한테 생산하게 만들고 그걸 기계로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고 다시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얘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뭔가 그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체계가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꺼내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 사회는 불안정한 상태, 끊임없이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체계의 전략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소비 이 자본주의 체계가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이 체계가 필요로 하는 게 모두가 풍족한 것을 이 체계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체계는 끊임없이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걸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이 상승 욕구를 갖도록 뭔가를 갖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도록 만드는 게 이 체계다라는 거죠. 이 말이 네. 사실은 물리학에서의 우주 생성 원리하고 똑같아요. 어, 그 왜 특이점에서는 모든 게 이렇게 딱 균형된 상태잖아. 네네. 그 균형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우주라는 건 빅뱅이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 그렇죠. 네네. 생명도 그렇고 우주 만물의 생성 원칙이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이게 만물이 생성되고 생명이 약동하거든. 그 우주의 탄생 원리하고 똑같은 거지. 음, 그게 불안정했다가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노력하다가 또 그게 우리 그 왜 저기 뭐였지 저번에 대체와 이론? 네. 음 사물의 그 생성 원리하고 똑같잖아. 거기서도 네. 균형점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균등한 상태를 지향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새로운 네. 세상이 또 사물이 또 이렇게 체계가 또 대체와, 생겨. 계속. 대체와 이론에서 보면, 개체화 이론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예. 그 지금, 사회도 하나의 개체인 거지. 예, 우리 이 자본주의 체계라는 것도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그게 균형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 균형점을 유지하면 그 약동성이 사라지고 네. 그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이 책에서도 계속 그 개체화 이론 같은 얘기들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에 음. 아무래도,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우리 인간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고, 뭐 행복하고, 뭐 권리를 누리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존속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욕구들을 계속 만들면서 거기에 불완전한 어떤 이런 부족 상태를 계속 만든다는 거죠. 그게 동력인 겁니다. 원동. 아까 말씀하신 그 움직이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발휘가 되는 거죠. 계속. 예, 그래서 이 균형점에 딱 도달했을 때 사실 그 중세가 끝났잖아요. 일단 성장의 이러한 구조적 역설, 그래서 풍요의 모순과 역설, 그리고 이 한다면은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이 아까 가난한 사람들요. 예, 특권을 갖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사회적 발전 그 자체가 늦는 것의 논리적 과정을 혼돈하는 것은 소박하고 기만적인 태도다. 여튼 요런 어떤 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좀 뒤에 설명이 더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 이 20%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뉴 프론티어 어쩌고 저쩌고 그 어떤 대통령님이신지 이게 빈 그래서 빈곤을 추방하고 모두가 균등하게 투자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좋은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위대한 뭐 사회론자 뭐 열성적으로 관대한 노력 뭐 한다고 하지만 이런 계획은 실패할 거다. 왜냐? 체계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음. 이거 우리 이거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선거 때마다? 그죠? 우리도 하는 얘기인데. 이분 얘기는 실패할 거다. 예, 맞죠? 모두가 다 부유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빈곤과 공해, 만약 위에서 얘기한 이걸 없애버릴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뭐냐? 이거 없앨 수 없다, 무조건. 빈곤과 공해는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빈민구역과는 다른 곳, 이, 이, 이게 결국 왜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대부분 정치인들은 빈민구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사회 경제적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 하는 척 하면서 그걸 은폐한다는 거죠. 은폐해 놓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예, 따라서 이제 빈곤의 가시적 환영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 결코 많은 액수를 지불한 것은 아니다. 더 멀리 나아가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빈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치더라도 이 성장의 신화를 살린다면은 뭐 이 성장의 어떤 그 신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에 비하면 여기에 어떤 부분은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뭐 달래주고 하는 것들은 큰 돈이 들지 않을 거다 이거고 더 멀리 나가서 현실의 빈곤이 또 하나의 신화라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그 현실의 빈곤도 하나의 신화다. 그래서 성장의 신화는 빈곤의 신화에 의해서 고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한다는 건 결국 부족한 게 있고 뭔가 고쳐야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이 체계의 은폐된 목적과 이 빈곤이 부활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계는 빈곤의 부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서로 다 잘 사는 것 같을 때는 확 무너뜨려가지고 확 차이를 만들고 또 어느 정도 중산층이 생기면서 이렇게 서로 이게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으면 또 확 챙기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입방울. 이 문장을 읽으면 뭐가 떠오르냐면 예, 그 왜 낙후된 지역 재개발하잖아요. 신도시. 네네. 그 서울 무슨 뭐 저기 산동네 그 아, 네, 신림동 상동네 뭐 응암동 삼동네 이런 데를 그 이제 빈곤 지역 아니야. 네, 거기를 재개발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바뀐 거. 빈곤 지역이 되게 집들이 좋아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실제 그 주민들은 거기 살던 주민들은 옛날에 아무 불만 없이 잘 살았어요. 네, 그냥 그 비교 대상도 없고 뭐 굳이 아파트가 거기 옆에 높은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주변 맞아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아무 불만 없이 행복하게 그 동네 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도 하고 뭐 일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이러면서 재밌게 살다가 이게 재개발이 되면서 이게 무슨 56평짜리 아파트 49평 이게 이제 계열화가 딱 되고 거기에 또 쫓겨나잖아. 땅만 네, 뺏기고 보상금 받아가지고는 또 저기 빈민 낙하 지역, 그 뭐 낙후된 지역으로다가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사실은 빈곤은 더 격화됐는데, 격화되고, 그렇죠. 예, 겉보기에는 도시가 마치 그 다 잘 사는 그 아, 풍요로운 사회, 성장하는 사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아, 그게 재개발 논리하고 딱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 어떻게 은폐됐다는 예, 거네요. 은폐라는 게 그런 식으로 숨긴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빈곤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 음, 빈곤 계층은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 20%의 빈곤자들의 그 성분 거기에 네, 구성인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 왜냐면 벼락부자가 하나 그 생기고, 네, 어떻게 운 좋게 그 자기가 보상을 많이 받아서 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그 갑자기 갑자기, 막 수십억 부자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지. 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80%로 편입되면서 그 위에 있던 옛날에는 그 20% 빈곤자 아니었는데 상대적으로 다시 또 이제 빈곤자가 이제 다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사회 구조 전체는 항상 그 가진 80%와 빈곤한 20%의 비율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응답하라 시리즈들 보면 그 예. 동네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사는 모양도 비슷하고. 그때는 불만도 없어. 근데 이게 그 막 사회가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또. 네, 아, 그러네요. 그래. 아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결국은 성장했다 치지만 그게 정말 해결된 거냐. 계속 빈곤은 부활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어딘가에 또 어디선가 부활하면서, 어, 우리는 또 그걸 해결해야 되는 또 과제인데 또 그 사람 또 밀려나고 그러고 있는 것 같네요. 음,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의 어떤 그 지도자라든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체계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냥 오토매틱 시스템인 거죠. 오토매틱 시스템. 그러니까 그 사회와 개인의 내용에 대해선 아무것도 시스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은 체계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빈곤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층들이 필요해. 얘네들이 소비를 하려면 이런 계급이 좀 필요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지. 뭐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 생각하듯 그런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사회를 기기론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본은 되게 기기론적으로. 음, 예, 그게 핵심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 그래서 소비도 그 기계론적인 어떤 그 행위의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 당함을 당하고 있다. 강요당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사회 계량주의자들의 환상이다, 이건. 아까 그 뭔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그 이렇게 뭐 군사 예산을 뭐 교육 예산으로 시키면 어 바꾸면 뭐 체계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계 자신도
폭력적인 구조와 비폭력 구조로 재전환되고 체계는 착취와 정쟁을 풍요와 소비로 대체시켰을 뿐이에요. 원래는 체계는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체계라는 게 자본주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의 체계죠. 체계는 원래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착취하고 돈 없으면 가서 전쟁을 해서 가져왔잖아요. 뺏어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양을 그 풍요로운 어떤 사회와 소비로 대체해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게 저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고대의 어떤 시대부터의 문제, 이 체계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금도 다른 형태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예. 되게 재미난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는 그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체계에 대해서 공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체계가 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고유의 법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와 공업지대의 확장은 새로운 희소품을 출현시킨다. 이제 원래는 농업 위주로 돼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결국은 근데 사람들은 왜 그 소비를 시작하느냐? 이 희소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일을 이분이 꺼내시더라고요.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희소품을. 어휴. 그래서 공간,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맑은 물, 녹지, 물, 조용함,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시대의 희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짜로 남아 돌던 재화가 이 특권 계급만 얻을 수 있는 사치대가 되었다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인공적으로 제조된 재화나 서비스가 대량 제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옛날에는 이런 어떤 제조된 재화와 서비스가 왕이라든지 그 영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을이 만들어지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다 제공하려고 기능별로 막 이렇게 마을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근데 이런 어떤 인공적인 것들은 이제 대량으로 제공이 되고 그 당시에 공짜로 누구나 얻을 수 있었던 저런 맑은 공기와 이런 거는 이제 역으로 특권 계급만 이제 얻을 수 있는 사치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도시와 공업화라고 하는 그것이 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인공적인 이런 재화들을 많이 했으면 이런 그 불평등이 이제 해소된 거 아니야?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이게 소멸된 게 아니라 이전된 거다. 이런 식으로 위와 같은 사례처럼. 그래서 소비재나 부가 이제 옛날에는 그 부의 어떤 상징이었다면 이젠 깨끗한 물과 공기, 식품 그리고 공간이 이제 부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엔 뭐지? 예. 이- 뭘까요? 지금 아직 우리 여기 있죠? 우리가 아직 여기 있나요?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단계지. 그렇죠? 그거를 다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 그렇죠. 도시에서. 예. 그 음, 왜 자연 옛날에는 유기농이었거든. 다. 네, 그렇죠. 그리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시골에서 먹는 거 다 유기농이었어. 근데 요새는 유기농 먹으면 부자야. 그렇잖아. 유기농 네. 식품은 비싸서 특권 계층만 사 먹는 거지. 누구나 살 수는 있지만 그게 그 가게에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맘 놓고 못 먹는다고. 그리고 요즘은 그 정수시설하고요. 공조시설 있죠, 공조. 특히 공조시설. 공조. 어. 네. 이게 또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몇 년인가? 그 건축법이 바뀌어서 네, 아파트 새로 짓는 거에 공조 시설이 의무화됐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2000 몇 년인 것 같은데 18년인가?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공조 시설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정수기 정화기 달아야 돼, 공기 정화기 갖다 놔야 되고 뭐 그런데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의무화됐더라고. 그래서 최근 아파트들은 공조 시설이 다 돼 있어.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공조라고 하는 것도 그 사실 공기도 다 공짜고 누구나 다 마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좋은 공기를 만들어서 마시는 저 사실 솔직히 옛날에 물 사 먹는다고 할 때 엄청 웃었어요. 왜냐면 시골에서 살 때 그 지하수 그냥 틀면 막 나오는데 그 깨끗한 물들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지? 근데 진짜 돈 주고 사 먹는 시장이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니까 옛날에요. 그, 야 이게 공기도 이젠 그렇게 되나 싶어요. 돈 주고 공기 사 먹어야 돼. 불행합니다. 이거 화성 아니에요? 화성? 화성, 화성. 화성. 달이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가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 어, 소비라고 하는 거는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이 T를 갖고 있어. 그럼 이건 소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 설명하려고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그 자연과 공기 이런 거 조용함 이런 것들은 최상층, 최하층 지출의 차이가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의 양의 차이는 어, 원래 옛날에는 양의 차이를 했다면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희소재들을 그런다면 요즘은 이제 질의 차이로 간다는 거죠. 그 공간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 위한 공간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 공간을 모두가 다 쓰고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소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공간이 더 이상 모두가 쓸 수 없는 그런 게 됐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유권이란 개념이 없을 때는 다 우리가 그냥 알아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그 권리가 된 거고 노동에 대한 권리도 그렇고 그리고 노동의 결과가 노동한 개인 자신에게 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동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그 수렵사회일 때는 내가 뭐 이렇게 그 앞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경계선을 만들고 이렇게 담을 만들었으면 그거는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예요. 날 위해서. 근데 최근에는 요즘에 그 그게 이제 임금 노동자가 되면서는 내가 열심히 노동했지만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쓰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노동의 결과에 대한 노동의 권리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그 전엔 그런 게 필요 없었지만. 그리고 학교가 이제 이런 균등하는 것처럼 소비도 역시 사회 전체에 균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학교도 문화적 기회를 균등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소비도 균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무언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권리는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라는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가차없이 다른 말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 새로운 시각이네.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노동에 대한 권리가 생긴 것도 네, 이게 그 상품화되면서 네, 그쵸. 노동이 교환 가능한 상품이 되면서 노동에 대한 권리라는 게 생겼다는 게 음,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왜 일자리 그에 대해서 네, 국가에서 뭐 일자리 경제진흥원 이런 걸 만들 정도로 그쵸. 네, 사회적 관심사가 되잖아. 그리고 정치인들마다 일자리 늘리겠다는 공약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옛날 전통적인 뭐 원시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한다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 그쵸. 그치? 자기가 먹고 노는 살, 게 오히려 권리지. 네, 근데 노동이 권리가 됐다는 말이 요즘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음, 일자리가 없으면, 네네, 그렇잖아. 일자리가 없어서 백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게 노동이라는 상품이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일자리 얻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음,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급 소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고급 그렇죠. 상품을 내가 사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렇잖아. 샀잖아. 그래서 내 일자리 갖고 있는 거. 음. 그런 관점은 되게 신선한데. 네, 저도 요게 되게 좀 그때 신선한 게, 그, 노동의 결과가 내게 아닌 순간부터, 이제 음,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때부터 계산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노동의 자연스러운 거는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사용 가치를 쓰는 게 목표인 거예요. 나의 사용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음. 날 뭐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나의 어떤 그 생존을 늘려주는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노동은. 근데 내 노동이 나의 생존 가치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있어. 결국 내가 배 알아서 낳은 어떤 아이를 누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요 논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노동을 하면서 소외감이라는 하잖아요. 소외. 어떤 노동 소외를 한다. 인간 소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 70년대, 80년대 때. 이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그, 자급자족 할 때는 네. 노동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사실 행복이거든. 그렇죠. 행복의 조건인데 요즘 이게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노동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그 왜 기본소득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 나도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네. 사람이지만 네네.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 아, 그러네요. 노동을 안 하는 게 마치 인간의 기본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 인권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근데 사실은 아닐 수가 있는 거지. 이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노동의 결과가 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내가 그거로 반대급부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일자리의 이 개념으로다가 본다면 노동에 대한 권리를 내가 찾는 게 하나의 행복을 음,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 안 하고도 먹고 산다는 게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직금 행복한 게 개념으로. 아닌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노동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것보다 뭐 누군가를 위한 서비스라든지 뭐 제품을 만들 건 이제 앞으로 없어지겠죠. 계속 자동화된 로봇들이 할 거고 그 대신 사람을 대하는 그 서비스 이런 영역은 조금 더 이제 발달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 그런 사람과 사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서비스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동의 어떤 다른 형태를 계속 발굴하고 찾아가지고 그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가치가 있냐 없냐 그 문제는 이제는 네, 지나가는 것 같고 네, 어떤 종류의 노동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I나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하던 노동을 대체하잖아. 그렇죠. 그전에 로봇은 육체 노동을 대체해 네, 왔고
그러면서 AI, 사람들은 네, 정신적 노동을 저는 선호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전을 했지. 많이 했죠. 예, 그렇게 막 그 더러운 데서 일하고 막 육체로다가 근육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노동들은 그런 기계나 로봇가 이제 대체해 가면서 걔들을 조종하고 뒤에서 기획하고 뭐 설계하고 이런 지적 노동으로다가 직업들이 많이 이전을 해 왔는데 이걸 또 인제 AI가 대체를 하니까 그러면 인간은 새로운 노동을 찾아야 되는 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고 놀면서 네, 어떤 기본소득을 받아 가지고 사는 소비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새로운 어떤 일을 창출하는 것도 음음. 같이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는 거네요. 네,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면 언제든. 아, 공간에 대한 얘기도 네네, 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그렇죠. 공간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 공간에 대한 권리가 생- 권리가 생겼다는 게 참 그렇죠. 사실 공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한다면 이 공간에 대한 특권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넌센스인데. 예, 근데 그거죠. 그 원래는 그 어떤 숲이라든지 뭐 이런 광활한 대지라든지 이런 데 다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딱 그 이건 내 공간이야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쓸 수 있는 여기에 사람.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까 거기 음. 공간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 순간부터 네네. 그다음에 또 공간의 조용함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건가? 붙어이면 그러니까 그 생긴 것은 붙으면 또 공간의 조용함, 이 조용한 어떤 공간이 함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일부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조용한 어떤 공간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일부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특권화 시킨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 조용함이라고 하는 권리 있잖아요. 조용함이란 권리, 공간에서 어떤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권리. 내가 원래 이거는 나도 산속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누가 거기 사버렸어. 그리고 이건 그 뭐 특권 계층들만 와서 쓸 거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이 조용함이라는 것도 하나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그 아까 위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언제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그 이 사회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공간이나 이런 뭐 이게 해결이 된 거 아니냐, 기존의 문제들이 해결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해결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과 불평등이 뭔가 이렇게 더 주어지고 뭔가 이렇게 해주면 권리를 주고 뭐 하면 권리를 주고 뭔가 당신의 어떤 뭘 해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또 다른 그 왜곡과 불평등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얘기들이에요. 이 공간도 원래는 다 같이 써야 되는 건데 누군가 이제 그걸 그 갖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오염되니까 깨끗한 것이 희소해지잖아요. 그리고 시끄러워지니까 조용한 게 희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근데 소비할 수 있는 거는 특권 계층이 한테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조용함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예가 이런 거지. 그 절간이 기도를 하고 하려면 조용해야 되잖아. 음, 그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조용함을 유지할 수가 없겠지. 네. 그러니까는 언젠가부터 절 입구에다가 돈을 받는다고 음, 이렇게 막을 쳐 놓고 옛날에는 사실 그 절에 맘 놓고 갈 수 있었거든. 네. 근데 철책을 쳐 놓고
문을 닫아놓고 거기서 입장료를 받아서 자기네들의 공간의 조용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차단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용함을 누리려면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그게 이제 특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해결됐고 소멸됐다.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소멸된 게 아니라 다시 다른 어떤 희소한 것에 의해서 이전됐다. 이게 계속 그 소비도 역시 그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맑은 공기에 대한 권리가 의미하는 것은 자연재로서의 맑은 공기의 소멸과 그것의 상품 지위로서의 이행이고 불평등한 사회적 재분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진보는 이 자연적 가치, 이, 자본주의의 진보라는 것은 자연적 가치를 생산 형태로 변형을 했고 이것이 이제 경제적 이윤의 원천이 됐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누구나 누릴 수 있었던 이런 권리가 자연적인 가치가 이제 앞으로는 생산의 어떤 형태로 변형이 돼서 이게 결국 경제적 이윤의 사회적 특권이 그것을 이제 가지는 어떤 권리의 원천이 됐다. 소비, 그 점차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나 문화적으로 동일한 재화, 동일한 제품을 어, 손에 넣는 것을 사회 내의 차이와 서열, 둘러싼 완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 유혹을 했다는 거죠. 유혹을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똑같은 걸 사고 똑같은 제품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차별이 완화되잖아요. 그 공산주의처럼 모두 이렇게 배급품을 받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것. 쓰는 것과 있는 것에 완전히 평등한 거, 쓰는 것과 잃는 거 앞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하고 싶었고, 그 똑같은 면도기 자동차에서도 완전하게 평등하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소비의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가지는 게 이게 소비의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갖고 싶고, 나도 똑같이 그거를 사고 싶고, 요게 사람들 것에 대한 이미지, 요게 소비의 이데올로기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럴 수는 없다. 완벽한 평등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단품의 기호가 아니고 집합적 배치와 전체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사물 간의 관계는 어, 전체적인 사회적 원근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차이 표시적 의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 사물 간의 관계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히 평등할 수는 없고 결국 차이의 표시들이 그 사물들 간의 관계에서 있다는 거죠. 계급이 있다는 거죠. 사물들의 어떤 그 계급들이 생긴다.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받고 하면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똑같은 받았을 때 완전한 어떤 것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허황된 꿈이고 결국 이런 어떤 사회 표시적인 의미들이 다 있다. 사물 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제 주술적인 경제라고 하고 이게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사물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모든 내 사물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물신 숭배적 논리가 바로 소비의 이데올로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신 숭배라는 거는 이게 뭔가 사물 자체에 대해서 계속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기호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 부여된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 논리.
이게 물신이죠. 그러니까 견물생심의 얘기입니다. 견물생심. 물건을 보니 그 뭔가 갖고 싶어. 이게 소비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되게 중요한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좀 유물론적 그 예. 사고가 상당히 깊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 사물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네, 다른 모든 것, 이건 다 사물이 아니잖아. 사상, 여가, 네, 지식, 문화 이런 건 다 비물질적인 건데 네, 이런 거에 사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둘레즈나 네, 그 심홍동 이런 그 개체화 이런 쪽의 사람들하고 생각이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물이 일으키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다. 네, 여가라든가 뭐 인간이 무슨 네, 지식을 많이 갖고 다 필요 있다든가 없다는 그런 게. 게 초사물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다 사물이 일으키는 현상들이거든.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뭐 말을 하고 이렇게 지식을 구가하고 뭐 잘난 척하고 하는 것도 문화라고 우리가 포장을 해서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그 새로운 가치 있는 것처럼 무질과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사물이 다 일으키는 현상들이거든,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고 그거를 상품으로 하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책이. 예, 근데 이게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 거지 이 종이장하고 인쇄된 잉크걸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음, 어쨌든 그 지적 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 책으로 물질화돼 있거든. 예, 그 이제 지금 그렇죠. 반대지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은 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물질이 곧 비물질 그 고급이라고 우리가 문화적인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이고 음, 그렇게 고급 문화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질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음,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게 소비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비물질적인 것들을 소비하는 것도 똑같이 물화된 네, 그 것에 이렇게 뭐랄까 평등 그리고 그걸 소비함으로써 풍요를 느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게. 이 분의 어떤 얘기 쪽에서 그 마샬 맥루한이 그 한 얘기가 이제 모든 매체는 메시지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사실 매체나 사물이 나한테 그 어떤 그 메시지나 기호를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 사물에서 걔가 주는 의미가 있다. 예, 그런 물씬 숭배적 논리가 이게 결국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뭘 보다 보면은 이거 얘가 나보고 사라고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음. 나보고 사라고 하네? 내가 필요하다고 하네? 결국 걔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죠. 그런 그 논리가 소비 이데올로기에 그 중요한 어떤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 논리가.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신처럼 가치 이상으로 이렇게 네. 그 신비화되고 그 숭배되는 현상을 이게 물씬 숭배적 예. 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야, 내가 평화의 가치를 위해서 이 물건을 산다. 이게 아니고 이 물건 자체에 이 물건 자체를 보면 그 평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이 물건에서 내가 그걸 발견한다는 거죠. 음. 어, 결국 기호야, 기호. 음. 맞아요. 예. 그렇지. 예. 이, 물질이 표상하는 어떤 그 예. 우리의 이데올로기, 이데아 같은 예. 그런 것.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핸드폰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을 소비하는 거나 그런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음, 그렇죠. 영화를 보는 것도
같은 내용인 거죠. 네. 하여튼 그런 논리가 이제 저는 이제 쇼핑몰을 보다 보면 그 우리 와이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항상 그 쿠팡이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 얘가 나보고 사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 한정품 뭐 당신이 사면 되게 예쁘고 뭐 이런 얘기들 이거 사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사례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아 정말 사고도 싶고 저걸 사면 내가 뭔가 조금 스마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제품들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그게 지금 주술적 경제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근데 음. 이 경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물질이나 어떤 우리가 사물 자체의 그 특별한 가치를 그 마치 주술처럼 그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특성 이상을 넘어서 명품 가방이나 고급 뭐 예. 자동차 뭐 이런 소지품들이 우리 어떤 지위나 성공의 어떤 의미라고 이제 그런 어떤 상징이라고 여겨서 그런 믿음이 이제 주술적인 것처럼 어떤 경제적 어떤 직유의 일환으로 그 과도한 가치를 매기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그 물건의 이제 사용 가치는 음, 아주 미미한 게 돼버리는 미미하게 거죠. 되는 거죠. 예. 음. 그, 기호네요. 다 기호로 해석하는. 네. 그 어떻게 하면은 잘 팔 수 있을까? 뭐 이런 요즘 제 고민이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기호학자예요. 네. 그런 것 모든 게 같아요. 기호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네, 예. 굉장히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훌륭한 학자는 그 단어 하나를 갖고 정말 여러 뜻 다른 언어 이게 다 똑같은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예. 뜻인데 계속 다른 언어로 정말 어, 찬란하게 심지어 아름답게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같은 말을 갖고서 예.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저는 지금 제 인생의 많은 그 소비에 대한 많은 생각을 바꿔주고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다. 예. 어떤 점이 그래요? 네, 확실하게 예, 결정해서. 뭐냐면, 음. 저는 소비는 상당히 나의 어떤 사용 가치 있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로만 생각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렇긴 한데, 그리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 결국은 그룹핑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룹이 아니라 이렇게 분류가 결국 분류한다는 얘기고 네이밍한다는 얘기는 그 계층화돼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쭉 이렇게 계층화돼 있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호를 내 욕구의 욕망의 어떤 원하는 기호를 사는 거지 그게 사용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누군가 뭔가 내가 스스로는 아직은 인정은 다 안 되지만 누군가 뭔가 샀을 때, 아, 그래, 너의 그 기호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그 옛날에는 저 왜 사지? 쟤 뭐 왜 저걸 왜 사는 거야? 뭐 이런 게 요즘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은 없지만 뭐 BMW 타고 다니는 애들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뭐 사회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왜 저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해력이 늘어났구만. 네 이해력 행동이 바뀐 건 아니네. 네. 아, 그쵸. 제가 이게 바꾸기 쉽지 않죠, 한 번에. 예. 아니 그리고 나는 역발상으로 예. 음, 나는 솔직히 이렇게 무슨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거부감이 생기거든.
네. 왜 명품이라고 왜 그 옷이나 와이셔츠 네. 커프 단추나 뭐 이런 것들을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저급해 보이고 네. 그 뭐야 뭐 디올백 이런 거 들고 다닌다 그러면은 아유 머리가 비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건 난 바꿀 생각이 지금도 없고 네. 오히려 이런 사회 구조에 떠밀려 사는 사람들이 음. 더 한심해 보인다는 생각이 난 드는 거예요. 거꾸로. 아, 그쵸. 그리고 내가 그냥 추구하는 왜 난 물건 사도 지금도 사용 가치 때문에 사지 그게 뭐 브랜드 가치나 그게 사회적 지위나 얘가 어떤 그 뭐 표상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사질 않거든. 내가 필요하면은 지금도 물건을 사고 음. 그다음에 그 산속에다가 그 저 맹지 싸구려 땅을 사서 혼자 어제도 가서 공사하고 왔는데 이제 그 완공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할게요. 네.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거기가. 새소리하고 물소리밖에 안 들리고 공기가 그렇게 청정할 수가 없어. 아, 땅은 되게 싸구려 땅이야.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 근데 나는 그 공간이 너무 좋아. 예.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아까 얘기하는 그런 저기 뭐야 자연적인 것에서 뭐 이렇게 상품화가 되고 뭐 이랬단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다 연상이 되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땅이지만 나는 그 공간이 소중하고 그 맑은 공기, 맑은 물 그리고 새소리 야 이거를 되게 나는 싸게 가끔 소유하고 있거든. 근데 교수님, 특권을 누리고 있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사용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사는 게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이 소비 사회의 그 성장 중심 막 이 풍요로운 사회를 구가하는 이 사람들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사용 가치만을 추구했는데 아 이제 보니까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네. 근데 교수님, 네. 교수님하고 저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망합니다. 아니지 망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겠지. 아, 구조가, 아, 그러려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는 개인들이 어떻게 무슨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구조 시스템이 막,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구성이 많아지면 사회 구조가 저기 네덜란드나 핀란드 이런 나라가 되는 거지. 아, 오히려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예. 네, 그러네요. 하여튼, 지금의 어떤 그 성장 어떤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이 빚을 내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이게 굴레가 있어요, 굴레가. 나는 그런 아까 사람들의 비중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공간에 대한 교수님의 그 생각도 이게 이제 의식의 차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교수님이 그게 그 맹지가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음, 공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우리 음, 소비 사회에서 이게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대한 그 밀집되어 있는 그쪽 환경에 대한 가치로 매겨진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치. 가치가 아닌 거지. 사실 음, 공간에 대한 그 평가는 그 여러 질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게 뭐 말씀처럼 깨끗한 공기도 될 수 있고 녹지도 될 수 있고 주변 조용한 환경 자체까지 모든 공간이 구성하는 질의 구성들도 요소의 가치에 해당되는데 음, 이건 도시의 어떤 산업화나 인구 밀집이나 이런 환경적 요소만이 그런 그 가치의 요소로 바뀌면서 사실 음, 공간을 평가하는 질적 요소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권리에 대한 측면도 나중에는 그 환경적 측면이 이제 중요하게 되면 달라질 수가 있죠. 네, 그것도. 맞아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좀 더 그 몇 장 안 남았어요. 지금 5장이니까 한 3장 정도만 하면 되는 3장 2장 반인데 다음 주에 제가 그 빨리 끝내고 박상호 박사님이시죠? 네. 넘기고 이제 오늘은 11시까지 오늘 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서로 리뷰하면서 끝냈으면 합니다. 네. 그 어,
또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를